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대변인 오영나 법무사입니다. 오늘 법무사 TV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미혼부로서 좀 사랑이법을 만들기에 많이 노력하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확인 그 절차를 실제 업무를 담당하셨던 정민아 법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얼마 전입니다. 그 지난 3월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2021 헌마 975 사건이죠. 그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에 대한 법률, 가족관계 등록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인데요. 이 판결을 받아보고 나서 우리 김지환 대표님 좀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예,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고 또 그 아이들의 뭐 기본권이 이제 다시 보장이 되고 보호가 된다라는 생각에 정말 너무 감사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아빠의 품이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조금 줄어들어서 좀 이제 덜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예, 하게 돼서 예, 아무튼 저한테는 예, 너무나도 큰 예, 기쁨이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 판결을 좀 소식을 듣고 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설레었습니다. 이 판결은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인데요. 좀 의미가 있다라면은 좀 어떤 점일까요? 예,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 뭐 여기저기 정말 그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 출생신고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가장 답답했던 게 이 출생신고라는 것을 무슨 엄마나 아빠의 권리 아니면 엄마나 아빠의 의무로만 치부를 하고 끝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겪어보고 바라봤을 때는 이 출생신고라는 제도 자체는 주인공은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아이들이 기본권을 취득하는 게 목적인 건데 그냥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분들의 너무 그게 우선시되어 있고 정작 국적과 기본권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그 다음 순위가 되어 있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이번 판결로서 정말 우리나라 이제 이 법원에서부터 아이들이 출생신고의 가장 기준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 예,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그 일부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좀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판례이고 이것이 앞으로 좀 아동 중심의 좀 출생 등록될 권리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좀 전환점이 될 만한 좀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좀 현행 제도가 2025년 5월까지는 좀 일단 효력을 좀 유지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하는 과정은 정말로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김지환 대표는 밤을 새도 모자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법부터 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이법이 만들어진 게 2015년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좀 미혼부 자녀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생신고를 좀 할 수가 있었죠? 뭐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단 아이를 저와 별개로 놓고 보고 이제 아이가 먼저 성본 창설을 해야 됐었습니다. 성본 창설 허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친생부라고 주장하는 저는 그 소송에 있어서 그냥 아이의 대리인밖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법적 대리인의 자격은 없으니까 그 두 가지 허가 신청에 대해서 각각의 특별 대리인이 됐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허가 신청을 4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아이는 그 출생신고가 되어지고 국적과 기본권은 취득이 돼요. 그럼 이제 그래도 저랑은 남남인 관계죠. 이 남남인 관계에서 다시 뭐 그 인지 청구를 통해서 이제 부녀 관계가 인정을 받고 그 아이가 만들었던 성과 본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는 없어지고 이제 저의 가족관계 등록부로 제 아이가 들어오게 되는 뭐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 과정이 쭉 한 얼마나 걸렸습니까? 사실 뭐 그 당장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판결을 받기까지는 한 7,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아이를 뭐 그 아무런 돌봄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제가 이제 혼자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리고 이제 일도 해가면서 그 법원에 접수하는 준비까지 하는데 그 준비 기간만도 또 한 8개월 정도를 걸린 거죠. 뭐 그래서 토탈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4개월 만에 이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일단 아이의 그 예전 말로 호적이라고 하죠.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거의 고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거치고 다음에 그 아이에게 다시 친아버지가 인지 청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좀 어려운 절차였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대표님이 네. 언론에도 좀 나오시고 이런 과정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그 출생신고하는 그 재판 중에도 그 출생신고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뭐 국회 토론회라든지 뭐 무슨 간담회라든지 뭐 이런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가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힘들다는 걸 얘기를 했고 다행히 그때 이제 그 어느 한 국회의원이 이 관련된 법을 발의를 하셨었어요. 발의를 그게 바로 사랑이법이죠. 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 부분이 이제 사랑이법이 그래서 김주환 대표님은 사랑이법을 만든 분이다. 이렇게 많이 좀 알려져 있고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근데 사랑이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좀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들은 말은 이제 저도 전에 들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 사랑이법 시행되자마자 뭐 한 100명 가까운 이제 아이들이 그 사랑이법으로 소송을 진행을 했고 그 중에 16%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이 다 기각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기각당한 사례는 엄마에 대한 정보를 일부라도 알고 있어서였어요. 뭐 이제 그 법대로라고 하면 엄마 이름도 몰라야 되고 등록 기준지도 몰라야 되고 뭐 주민번호 뒷번호도 당연히 몰라야 되는 거였는데 뭐 이름이라도 알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차례 또 개정이 됐던 거죠. 네, 21년도에. 네, 그로부터 2016년도인가 그 다음 해에 제가 제 기억에는 그 의정부 법원에서 이제 그거를 좀 뭐라고 이게 좀 완화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이들이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엄마 이름 정도는 알아도 그 사랑이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차례 이제 개정이 이루어진 게 20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도에 개정된 이후로는 좀 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좀 일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사랑이법을 적용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으로 현재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민아 법무사님이 이번에 진행하신 사건도 이 사랑이법을 적용해서 좀 진행된 사례였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했던 사건도 사랑이법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은 아이가 19년생으로 올해 5살인데요. 이번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부가 아이를 양육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생부의 여동생이 전국 여성 법무사협회와 MOU를 맺고 있는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의뢰해 주셔서 뒤늦게나마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총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 사건 진행하면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좀 몇 달은 좀 걸리는 좀 또 여기까지 막상 그 법원의 문턱을 두드리기까지 그 과정이 좀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좀 이번에 이 아동의 경우에도 좀 5살이 되어서야 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좀 그런 사례였습니다. 김 대표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야만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아빠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제가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땐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법원의 그 결정을 받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법원의 절차가 그 결정이 기각되는 경우도 아직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기각된 경우에 그 경우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고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기각이 되거나 또 치아를 한 경우의 아이들은요. 그 누구도 좀 뭐 추적을 한다거나 그 아이를 바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계되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기각된 채로 뭐 몇 년을 그냥 아이를 그대로 데리고 있는 경우의 아빠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각된 사례 중에는 예,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게 기각이 되고 나서는 아빠들이 뭔가를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오다가 이게 좌절이 되신 거거든요. 그 좌절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지 하는 아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빠들, 그냥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아이와 함께 정말 가만히 있는 아빠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좀 민사 좀 재판이나 뭐 신청을 합니다마는 다른 경우와 달라서 사실 다른 재판에서 뭐 진다고 해도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뭐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출생 신고를 못하게 하면 이 결정을 기각하면은 이 아이들을 정말 대체 어쩌란 말이냐 좀 이런 의문이 드는, 그래서 뭐 모든 아동이 좀 출생 신고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된다. 뭐 이것이 또 이번 헌법 재판에 담겨 있는 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이번에 헌법재판소 그 결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25년 5월까지 현행 법령이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좀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앞으로의 전망은요. 일단은 기존에 이제 저희 그 사랑입법 같이 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그 의원님께서 또 이어서 바로 이 아빠들도 그리고 이 미혼부의 아이들도 출생신고 될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바로 이제 그 행동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렇게 헌재 판결이 난 이상 지금 현재 이제 아직 그 2년 동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아이들의 이런 뭐 결정과 그 허가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좀 미혼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 자녀와 혈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유전자 검사는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현행 법원 실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데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정법무사님도 이번 사건 진행하면서도 그 유전자 검사 때문에 조금 많이 좀 어려움이 있으셨죠.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의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의 법원 같은 경우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별대리인 선임하는데 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선임 신청서를 제가 제출하고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거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령이 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 아동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정 대리인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좀 대리인을 좀 이렇게 좀 지정해서 좀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고 또 유전자 검사라는 과정이 또 절차적인 부담으로 되면 안 되니까 이 문제도 법을 개정할 때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김 대표님 그 다른 어떤 좀 사회적 분위기나 좀 변화나 이런 것들 또 우리 아빠들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뭐 예,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재판에 도움을 드렸던 아빠분들한테 전화 연락 왔어요. 문자도 오셨고 너무 잘된 일이라고 고생 많았다고 뭐 이렇게 많이 같이들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동시에 2년 유예 기간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오인하시고 당장 올해 5월부터 이게 가능한 거가 됐냐고 지금 자기 유전자 검사도 해야 되고 이제 재판해야 되는데 그냥 차라리 올 5월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냐고 이러고 또 문의가 오는 아빠들도 있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아이들이 출생신고 대지는데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좀 수월해지기를 예, 바라봅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우리 그 아빠들도 많이 기뻐하셨고요. 또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도 많이 기뻐하고 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큰 획을 그었던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어 보았고요. 같이 좀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의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하면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오늘 나누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에 대해서 아동의 그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무사 TV에서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